좀 간단하게 한 절만 우리가 적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그 부제를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부제를 붙여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그 말씀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한국에는, 대한민국에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정말로 마음으로 불안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세 자녀가 블레셋 군대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이 있거든요. 그 요나단도 사울 왕의 아들인데 그 아들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도 거기서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거죠. 자결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사울 왕, 초대 왕이 죽고 그 세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왕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했다는 거죠.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다윗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다윗 왕이 등극을 하는데 다윗 왕의 군사들을 이제 우리가 역대상 12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이 다윗 왕을 함께 다윗 왕과 싸울 그런 그 군사들이 있는데 그 군사 중에서 이사갈 자손, 이사갈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가 2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묻기도 하고 저도 물어봤어요. 지난주에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코로나로도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공산주의 또는 이 사회주의로 우리나라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염려하는데 목사님 의견은 어떠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쉽게 공산주의가 되겠느냐? 사회주의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도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은 아니라고 지금 완전히 지금 공산주의가 되었다고 아주 그냥 큰일 났다고 또 이렇게 막 울면서 전화도 하고 또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지도자가, 목사님들은 뭐 지도자잖아요. 교회에서 지도자고 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각 교단의 그런 그 단체장들, 교회 목사님들 16분을 초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나라의 시세를 알아야 된다.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수많은데 서로가 의견이 다 틀리니까 무엇이 맞는 것인가? 그 시대를 분별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지도자, 이제 시대를 분별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아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부제로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한국에서 제가 콜롬비아에서도 와서도 그렇고 콜롬비아 있으면서도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었어요. 잘 모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제가 작년에 재작년부터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무엇인가? 그래서 제일 제가 많이 이해했던 것은 김문수 씨가,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씨가 그 페이스북에 쓴 게 있어요. 그게 뭐 A4 용지 한 8페이지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이렇게 해서 그 프린트해서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주사파에 대해서 제가 많은 이해를 제가 갖게 되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도 그 김문수 그 전 지사의 그 주사파 그 글을 읽고 주사파에 대해서 많이 이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산주의가 뭔가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다.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제가요 콜롬비아 가서도요 이렇게 이제 그 사위하고 이렇게
그 정세 같은 거, 세계 각국에 이런 거 돌아가는 거 이야기하면은, 아이, 내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모를 수 있나? 내가 아는 게 이렇게 없나? 그래서 굉장히 내가 아는 지식이 굉장히 아주 정말로 온 우주 중에 조그만밖에 없구나. 이걸 제가 절감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공산주의 이걸 보면서도 야,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바로 가르치고 정말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도 이사야 선지자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 거예요. 검은 것을 희다고 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단 것을 쓴 거로 삼고 반대로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만 안 놔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지금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야 되고 선한 것을 선한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반대로 말한다. 반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야, 이 공산주의 이 침투가 보통이 아니구나. 정말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잠시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공산주의 바이러스. 바이러스가요, 세균보다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세균보다 작은 게 이 바이러스더라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엄청나게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침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왔는데 저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하고 또 보수 우파에서 활동하시는 이호 목사님이라는 분, 많이 젊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공동으로 쓴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싸움이 뭐냐? 공산주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도 크게 뭐 두껍지도 않아요. 이 책을 보면은 정말로 적나라하게 이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우리 대한민국에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것, 스며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책에 나온 거,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나온 거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저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갖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초기 사회주의, 지금 칼 마르크스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공산주의 창시자 그러면 칼 마르크스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칼 마르크스 이전에 공산당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공산당과 같은 그런 조직, 그런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 마르크스가 1818년에 출생한 사람이니까 19세기잖아요. 19세기 초에 출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에 이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이제 발달하는 각 나라가, 그러니까 이 각 나라가 산업화로 급속히 발전하니까 제국주의가 나온 거예요. 제국주의가. 그 제국주의가 뭐예요? 다른 나라를 수탈하는 거예요. 가서 경제적으로 또는 무력으로 수탈해서 그들을 식민지 삼고 노예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지배자들, 이 정복한 이 정복자들이 이 피지배자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본가 그룹이 생기고 노동자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가 그룹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해서 재벌이 탄생하게 돼요. 돈을 많이 가진 자본가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노동 착취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일만 하고 돈을 얼마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딱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자본주의 병폐, 이게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지금 이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병폐, 폐단이 너무 많다. 이 문제점이 너무 많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뭐냐?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은 극빈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 그 돈 많은 사람이 아주 소수가 굉장히 잘 산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 첫째가 사유재산을 폐지하자는 거야. 공동으로 그냥 똑같이 평등사회를 구현하자.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고 공동으로 소득도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폐지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 막스가 나오기 이전에 나왔던 그런 그 이론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1820년에 독일의 사회주의자 엥겔스라는 사람, 여기 엘겔스라는데 엥겔스죠. 엥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공상적인 사회주의다. 현실적으로 이거 불가능한 거다. 이게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론만 주장한다. 어떻게 없앨 것인가?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비과학적 몽상주의 또는 비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1818년 독일에 칼 막스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이 조상이래요. 그리고 그 선조 중에는 유대교 랍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정립하면서 공산주의를 발전시킨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자본주의 폐단, 이런 탁상 공론식, 이 사회주의, 비과학적 사상을 거기다가 아주 그냥 디테일한, 아주 섬세하게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이론을 추가해서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를 정교한 이데올로기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엥겔스는 마르크스 이론을 가리켜서 증명된 과학이다. 이렇게 아주 격찬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로 이렇게 호칭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몽상적이다. 그냥 상상만 한다. 그래서 비과학적이다. 상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 칼 막스가 이런 이론을 정립하고 나니까 이 엥겔스가 과학적 사회주의, 과학적 공산주의 이런 호칭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지금 말하면 의기가 투합했다고 할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책을 만든 거예요. 책을 저술한 그 책이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 또는 공산당 혁명이라고 해요. 그 책도 아주 조그마한 30쪽 분량의 소책자더라고요. 그것을 1848년에 공동저술한 거예요. 공동저술. 이게 칼 막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아주 기초 이론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18년 생이니까 1848년에 출판했으니까 30살에 출판한 거예요. 그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172년 전에 공산주의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산당 선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또는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 막 그냥 광화문 집회도 가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봐요. 무엇이 공산주의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될 거냐.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대답을 못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알아야 뭐 좌파든지 또 이 공산주의든지 이걸 물리칠 거 아니냐. 우리가 대비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 공산당 혁명에 대해서 제가 보았어요. 그게 뭐냐? 30쪽짜리 아주 작은 책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요,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에 많이 번역본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책자, 30쪽짜리 이 책자가 성경이 제일 많이 번역됐잖아요. 전 세계에 뭐 제가 잘 기억이 없는데 뭐 2,000어 언어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자, 이게 바로 공산주의 선언, 공산당 혁명 이 책자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시대적으로 보면은 1850년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그런 이론들이 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 이론, 즉 마귀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귀 세력이 조직화해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공산당 이론이고 진화론이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안식교고 이게 1850년 이후에 출현한 그런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48년 이후에 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저술한 공산당 선언 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 전 세계에서 76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창당됐다는 거예요. 이 이론을 보고 이거 정말 멋있다. 좋은 거다 해서 공산당이 창당됐다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200여 나라가 되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그 당시도 전 세계 200여 개국 중에서 전성기 때는 100개국 이상이 공산당을 창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많은 그런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이 공동서술한 여기에 서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를 유령 보이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유령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공산당도 이 공산주의가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의 이 마르크스 이 주의, 마르크스 사상이 지금 모든 분야에 다 침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로 내가 확인해보고 이런 걸 다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깨달은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예술, 음악, 종교, 소설, 영화, 드라마, 언론,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유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폭력을 써서라도 자본가의 그 자본을 탈취해서 서민들에게 이 노동자들에게 분배해야 된다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니까 막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합리적인 일로 이렇게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이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 참 전광훈 목사님 또 거기에 나가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은 그런 그 영향을 끼친 것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은 근데 저는 굉장히 유감이 있어요. 그 유감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야 돼요. 말도 행동도 시위도 거짓 없이 폭력 없이 해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 광화문 집회도 보면은 이 코로나19로 교회가 정말로 감염 사태가 너무 많았잖아요. 1000명이 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가 1000명이 넘어서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몇 달 전에 그 신천지에서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신천지를 막 그냥 욕하고 했습니까? 그럼 이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감염 사태가 나왔으면은 교회가 자숙을 해야죠. 잘못했다고 해야죠. 뭐 이번에도 대통령하고 이렇게 모임을 가졌을 때도 그 교단 대표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사과하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집회가 정말 좋은 점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아니 공산주의 이론이 폭력을 써서라도 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우리가 민주 진영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유감해요. 우리가 선한 싸움,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말도 행동도 시위도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짓 없이 폭력 없이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님도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폭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 중에서 이 서문과 마지막 문장이 목적의 수단을 정당화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수단도 우리가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야 그것이 우리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 첫 번째가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그래서 공산당 하면 우리가 제일 첫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우리가 이거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생 때만 배웠고 그 이후는 공산당에서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알고만 있었지. 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세대는 다 반공 세대죠. 반공 세대. 제가요 지금 머릿속에도 외워요. 혁명 공약 거기에 보면은 서문인지 그게 뭔지 우리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 뭐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애만 끝인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지금까지도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인지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는데 그걸 외운 게 지금도 내가 외우고 있다고요. 그만큼 반공 세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근데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첫째가 유물론에 모든 것은 물질에서 정신세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물의 토대, 기초가 물질, 돈, 경제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경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상부 구조가 문화라든가 정치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여러분 맞죠? 그러나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모든 이론은 일부는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 보니까 모든 이론은 일부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공생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공생에 시작하기 첫 번째 이 마귀로부터 시험 받은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보니까 저는 중요한 게 떡으로만이거든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빵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죠. 빵이 전부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빵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게 말씀에 우리 기독교든 이 모든 토대가 말씀의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동서술한 공산당 선언에는 첫 번째가 유물론, 물질에서
모든 게 나와. 정신세계도 물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이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상극인 거예요. 기초부터 상극이에요. 첫 번째부터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큰 이렇게 반대하고 이런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크스는 물질만 중요하다는 거야. 왜?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물질만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공산주의는 어떻게 됐어요? 예외 없이 다 가난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가 기초인 국가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결국은 이게 안 되는 건데도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럼 왜 이게 안 되는 걸 알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고 사회주의화 돼가느냐? 이 글을, 이 책을 보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야, 내가 그동안에 너무 아는 게 없었구나. 이걸 아주 절감할 정도로 아주 잘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가 계급투쟁론이에요. 이 책의 공산당선의 두 번째가 계급투쟁.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계급과 싸움의 역사라는 게 전쟁의 역사다. 계급화. 일부는 맞잖아요. 맞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와 노예가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자유인과 노예, 귀족과 평민이 있고 지주가 있고 소장농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완전히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회사도 고용주와 노동조합 그래서 착취하는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 시대도 있었던 거잖아요. 왕과 귀족이 있는 반면에 평민과 서민이 있고 온 세상이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렇다는 주장은 틀린 것이죠. 왜? 역사상 항상 존재했어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일하다 보면은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노동자잖아요. 정규직도 노동자요. 비정규직도 노동자예요. 근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막 그냥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어떤 데 가면은 뭐 밥 먹는 데도 차별이 있다고 하는데 식당도 어쨌든 이 계급 투쟁론은 뭐냐면은 인간 사회는 두 종류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배하는 계급과 지배당하는 계급. 그래서 착취하는 계급. 이거 우리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부르조아 계급이잖아요. 부르조아 계급. 그 다음에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계급을 우리 대한민국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때요? 자본가가 있잖아요. 재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중간 관리자가 있잖아요. 중간 관리층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중간 관리층, 저는 이 경제적인 위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어디 있느냐? 중산층이 자꾸 없어져 가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가 아주 잘 살고, 그리고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많고, 노동자가 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극소수의 어떤 그 아주 재벌들이 있고, 중산층이 없어져 가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약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주 착취하는 계급인 부르조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착취당하는 계급, 완전히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 관리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르조아 계급. 그래서 이 마르크스 이론은 항상 이 부르조아와 또 프롤레타리아 이 두 계층이 항상 싸움만 붙이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갈등과 시기와 그래서 이걸 자꾸 조장하는 거야.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은 부르조아 계급이 공헌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맞는 말이잖아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삼성 엘리트 몇 명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계급, 즉 여기서 말하는 그 부르조아 계급, 지배층들이 이 많은 그 노동자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본가 지식인은 이 마르크스는 자본가 지식인 착취만 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노동자들만 착취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자본가들, 지식인들에 의해서 생겨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도 지금 재벌을 증오하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아니, 재벌하면 무조건 증오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벌을 증오하는 거예요. 저는요, 재판정에 나오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보면은요, 어떤 데 보면 조금 불쌍할 때가 있어요. 얼굴도 좀 뭐라 그러면 좀 곱상하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순진난만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돈 많은 분인데 저렇게 그냥 고생을 하나.
왜? 많은 사람이 아주 증오하는 거예요. 왜? 삼성그룹이 많은 노동자를 완전히 착취했다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돈 많은 재벌 이게 죄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돈 많다고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 없다고 죄인이 아니고 이거는 차별 없는 거예요. 돈 많아도 잘못된 사람은 죄를 지면 죄인이고 돈 없는 사람도 잘못하면 죄인인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재벌 2세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계 여자로서 갑부 6등이래요. 6위래요. 약 33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성이 중국에서 몰래 키프로스로 이민 간 거예요. 왜? 중국은 불안하니까. 공산주의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 재벌가들을 완전히 다 빼앗길 수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이 키프로스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걸 보면서 공산주의는 이 자본가를 어쨌든 죄인 취급하고 아주 착취만 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본가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부르주아 계급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에 공장을 설립하잖아요. 왜? 중국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돈을 대서 공장을 설립하고 또 우리나라가 베트남 같은 데서도 공장을 설립했죠. 삼성도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이 공장을 크게 했잖아요. 미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자본을 투자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은 뭐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착취 계급인 거예요. 착취 계급. 그럼 중국인들은 뭐냐?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착취 당하는 사람들, 피지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중국을 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국주의라는 뜻이 뭐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후진국을 정복해서 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침략주의적 이런 것이 제국주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요? 미국이 중국을 뭐 가서 정복해서 그 침략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 투자해서 자본을 투자해서 공장을 건설한 아니죠.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 가보면 외국 기업이나 이런 공장에 취업하는 것이 현지민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세운 그런 공장에 취직할까? 미국에서 세운 공장에 취직할까? 이게 아주 그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입니다. 아니 착취를 하는 사람,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 이론하고는 꼭 완전히 틀리잖아요.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재벌 갑질을 막 지적하잖아요. 왜 그래요? 적대감을 갖도록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계급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부르주아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하고 완전히 이 피지배층하고 지배층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공사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는데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별로 우리가 언론에서 하지 않으면서 재벌만 갑질하는 사람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공산주의 그 이론이 대한민국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계급. 네 번째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라고 해요. 그 노동자만이 진정한 혁명자라고 그들은 말해요. 그 자본과 지식인은 보수 꼴통 반동부자라고 낙인을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법이나 종교나 도덕은 완전히 없애버리고 박살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불법사회, 종교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 제일 많이 죽였잖아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래전도 안 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중국에 지금 이 교회들 십자가 이게 무너지는 거 교회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 여러분 눈으로 못 걷겠잖아요. 몇십 개가 아니고 몇백 개, 몇천 개씩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인정하라. 제일 무서운 것이 교회인 거예요. 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이 우수하고 그들이 혁명가이고 그들이 참 진정한 그런 지금 말하면 애국자 이런 그룹인데 그보다 한 단계 우위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지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의식을 자꾸 그들에게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지배자를 뒤집어 엎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얼마나 강경한지 아세요? 현장에 있으면요, 공사하는 것도요, 회사 사장 마음대로 그 회사 마음대로 못 주는 거예요. 왜? 민주노총 막 이런 데 와서요, 뭐 어느 업종은 안 주면은 뭐 계속해서 난리 피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그냥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노동조합이 굉장히 이 힘이 센 거예요.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이 지배자들, 그러니까 이 회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뒤집어 엎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는
다가 어떻게 노동자 다가 공산주의 할 수 있어요? 아주 극소수만 공산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민중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플로레타리아, 이 노동자들을 선동해서 그래서 소수의 공산주의가 이제 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면 거기서 1인 독재를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 피지배자를 위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1인 독재 체제를 1인 독재 권력을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나라치고 1인 독재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가까이 우리가 근접한 나라 우리나라 북한 막 1인 독재가 벌써 3대째 계속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 7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이 뭐냐? 자식들, 그 자녀들 후대의 삶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잘된 거고 무엇이 잘못된 거지. 그 마르크스의 자녀들이 뭐 어딥니까? 세계의 공산국가잖아요. 그 공산국가가 어때요? 지금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허구이며 가짜라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지혜는 자기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녀들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가 우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 질문을 많이 받고 저도 그 질문을 목사님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식이 높고 잘 사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 있겠느냐? 제가 물어봐요.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자, 우리나라의 형편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지금 건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수 쪽에서 말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서 두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두 번째가 반공국가로 이 나라를 50년 동안 이렇게 지켜온 거예요. 1948년부터 약 50년, 50년 역사는 반공의 가치를 지킨 거예요. 제가 아까 혁명 공약인가 그것도 제가 외워봤지만은 반공의 국시로 제1호로 삼고 그러니까 반공이 첫째였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도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50년 동안 잘 되었는데 그 후 약 20년의 역사는 공산주의자와 반공주의자가 혼합해서 중도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같이 섞어서 가는 거예요. 그 좌파 정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공산주의라고 다 나쁜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좌파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된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좌파 운동하는 그런 것으로 거꾸로 공산주의 운동 좌파 운동하는 사람이 민주화 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반공을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수구 꼴통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친공산주의 시대가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될까?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들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공산화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안 될 거야.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어떻게 될 수 있어? 그런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안토니오 그람시. 이 사람은 이탈리아 공산주의 아주 이론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나이도 젊었는데 40 몇 살에 죽었는데 1891년도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타나고 약 한 50년 후에 나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진지전, 헤게모니 장악 이것이 그람시가 주창한 새로운 시대의 투쟁 방식 이론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혁명을 농민들이 혁명하고 노동자가 혁명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을 줄 알았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데 노동자가 어떻게 뒤엎어요? 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가 자본주의가 아주 잘 된 나라 그러니까 선진국에는 진지전, 헤게모니를 장악하라 이런 이론을 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쉽게 공산화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폭력이 난무하던 군부 독재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현대 시대에서는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잡는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사회의 방향성 흐름을 정하는 것. 즉 여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헤게모니. 헤게모니라는 게 뭐예요? 주도권이잖아요. 주도권. 그 주도권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람시가 기동전과 진지전 이론을 나왔어요. 그 이론이 뭐냐? 기동전은 혁명으로 순식간에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를 타도하고 지주를 타도하고 뭐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 농경시대는 가능했어요. 뭐 다 알잖아요. 뭐 삽을 가지고 곡괭이 나오고 뭐 그 다 보면은 이 공산당 그 사진 보면 항상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하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동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기동전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지전. 진지전.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목회할 때 옛날 뭐라고 하면 마귀의 진을 파괴하라 그런 게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지전. 그게 바로 진지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군사 전 분야에 침투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수지만은 헤게모니 주도권을 장악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야금야금 나가는 서서히 나가는.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 대한민국에는 3, 40년 동안 이 진전이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공산주의가 상식이 되도록 공산주의 하면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 이론을. 왜? 이게 서서히 야금야금 각 분야에서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의 영역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가져야 헤게모니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아주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공의로운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마귀는요. 광명의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사탄은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진지전 이론인데 3, 40년 전부터 대한민국 좌파 운동이 진지를 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 막시즘이에요. 문화 막시즘. 그러니까 좋은 모습으로 생활 깊숙이 침투한 거예요. 늘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공산화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우리의 의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세 분야를 예를 들어줬어요. 이 책에서는. 첫째가 출판, 책. 두 번째가 교과서. 세 번째가 영화. 물론 각 분야가 많아요. 이를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세 가지 분야를 말한 거예요. 첫째 출판을 한번 봐요. 출판. 2017년도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 나오고서 또 후속이 나왔고 약 200만 부 이상이 판매한 베스트셀러예요. 한번 생각해 200만 부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소할 거예요.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이 제목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해요. 얼마나 멋져요. 아주 지적, 대화, 그리고 지식. 고상하잖아요. 여기에는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주의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인문학, 철학 등은 몰라도 최소한의 지식은 있어야 된다. 그 지식이 뭐냐? 계급 갈등의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즉 결론은 마르크스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계급주의를 설파하는 거예요. 그 설득의 최고 방법은 토론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이게 공산당 이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건데 누가 봐도 이게 공산당 책이다, 사회주의 책이다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이렇게 깊숙이 침투되어서 아주 고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점잖게 이렇게 우리 앞에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에 지적, 대화, 지식, 고상한 단어만이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란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공산주의 원리, 원칙이 상식화되도록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런 작업을 이 출판 업계에 이 책 분야를 엄청난 많은 베스트셀러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주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리고 교육 분야. 교육 분야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는 분야잖아요. 고등학교 근대사 자습서에 의식화 교육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본주의, 자본과 명칭만 보아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어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 이런 걸 다 빠지고 그래서 무상배분, 무상교육, 부르조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자본과 착취, 투쟁, 제국주의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현 근대사 자습서에 고등학교 자습서에 이렇게 교과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의 틀과 구조를 계급투쟁, 역사관 그러니까 이들이 말한 진지전이 승리한 거예요. 벌써 막 진을 치고 그게 깊숙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자유와 준법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자유를. 민주주의만 말하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북한에 뭐예요? 이름이?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어쨌든 거기서 민주가 들어갔잖아요. 민주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뺍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는 거부감 없이 이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상식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고 공산주의 그런 그 용어들을 많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학교에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상식적인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 삼위일체, 십자가 능력 이런 기독교 단어를 가르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기독교인이 되거나 또는 기독교의 친화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교과서에 다 공산주의 이론에서 그런 용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사에서 유관순이 빠졌대요. 그리고 사회주의 인물을 거기에다가 대체시켰다고 그래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그런 교과서 볼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 배워야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이기 때문에 유관순을 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공산화가 이 나라에 침투되고 있냐. 세 번째는 영화. 1982년 서울대에 자체 주사파 그룹이 등장했고 86년에 주사파 혁명가들이 문학 분야에 대거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에 영화진흥공사가 해체했다. 이 영화진흥공사는 나라, 국가를 사랑하고 그래서 거의 보수적인 그런 이런 단체였는데 그것을 영화진흥위원회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원회는 거의 좌파들이 많이 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 2006년에 괴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게 1,300만 명 관객을 동원했대요. 괴물이라는 저는 못 봤어요. 그냥 이렇게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것만 봤는데 그런데 1,300만 관객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저는 몰랐던 걸 또 알았어요. 주한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살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괴물,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독극물을 살펴서. 그거 주한 미군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중생을 납치하는 거예요. 여고생도 아니고 여대생도 아니고 왜 여중생을 납치하느냐. 동두천 여중생이 장갑차에 2명 죽은 거 아시잖아요. 그걸 이렇게 상상하기 위해서, 연상하기 위해서 여중생이 납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나 경찰이 그 사건을 은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식민지다.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런 것을 은폐하고 있다. 이렇게 그 영화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미 코드를 자꾸 주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2015년 1월 1일에 여의도 한강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이게 바로 괴물. 이 괴물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도 이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잖아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글을 보면서 이런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각 분야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책이나 그러니까 출판이나 교육이나 영화나 각 분야에 말도 교회까지 그래요. 교회까지 말도 못하는 군사 모든 분야 정치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공산화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미 많은 분야에 이렇게 공산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그걸 보고 또 놀란 거예요. 안토니오 그람시가 진전에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경제 성장이 많이 된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발전한 나라에서 이 안토니오 그람시 진전에 성공한 나라를 꼽으라 그러면 대한민국을 꼽습니다. 3, 40년 전부터 지금 깊숙이 진전에 성공한 나라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 호감도 우리나라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70%가 김정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부감 없잖아요. 호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취전을 했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자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김정일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공산주의 골수입니까? 그 장성택이나 자기 삼촌인가요? 그것도 막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하고 김정남이 자기 형도 살해하고 마귀 자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김정은 호감도가 70%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분야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구나. 그래서 공산주의 진지전에 무엇으로 바꿔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밖에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풍전등화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너무 알고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걸 좀 무관심하고, 저도 좀 어떻게 보면 무관심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무 아는 게 없구나. 이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를 더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어떻게 처해 있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역대상 아까 12장 32절에는 말씀하신 시대를 분별하자. 지금 현재 공산주의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우리가 침투되어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지금 전염되어 있는가 이걸 알자. 그래서 각 분야에 공산주의 이론으로 진취적이 구축되는데 그것을 다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진취를 구축해야만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시간에 가면 자연적으로 우리 후대에서는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돼서 반공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을 지금 뭐 적대시하고 막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 부제를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이 엄중한 시기에 왜 목사가 성경 말씀만 하지 않고 이런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런 말을 할까?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독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독교가, 공산주의가 국가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예배 못 보게 하니까 못 보는데, 공산주의 되면 이건 뭐 볼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는 그냥 성경 말씀 전하는 게 제일 편하죠.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반대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전광훈 목사님 한번 욕했다가 1년 내내 아주 댓글로 시달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이런 설교를 잘 못해요. 왜 못하느냐? 항상 그 큰 교회는 좌파와 우파가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한 번 얘기 잘못하면 뭐 수십 명이 나가버리니까 그걸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갈등을 초래하기 싫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내적으로 지피지기라고 상대편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 공산주의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를 먼저 분별하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 진지를 틀고 있다. 여기에 공산주의 이론을 다 빼고 지금 동성애나 이것도 다 이러한이라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해서 나라를 지키고 말씀으로 또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